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계리직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최종 점검 계리직 모의고사,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풀었었죠. 그래서 이 최종 점검 모의고사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제가 변을 올렸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감이 교체하는데, 계리직 한국사는 여타 구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보다 난이도가 낮다는 편견이 지배적입니다. 편견이죠.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한능과 고급 문제에서 보여지는 종합 응용 문제 타입, 또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이용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역사 전반에 걸친 통찰력과 더불어서 주제별 세부 지식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인재선발 시험이다가 보니까 우편 관련 역사 관련된 문제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제가 출제한 최종 모의고사는 이를 반영해서 다소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현상이나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종합적인 문제들로 제가 구성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오답이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 집중 분석해서 어느 시기인지 또 어느 분야인지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공부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인사말은 제가 끝부분에 하도록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번. 다음 사건이 들어갈 시기로 바른 것은 고국의 재건을 위해 외적과의 전쟁이 벌써 3년이 흘렀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질 즈음 복신과 부여풍이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어 처음에 의구와의 신념이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복신과 부여풍. 이게 뭡니까? 백제의 부흥운동이죠. 그럼 백제가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요게 가나다라가 틀렸네요. 가, 대하상암낙 라, 성충의 파직 다, 웅진도독부 라. 네. 그러면은 웅진도독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4번. 라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웅진도독부가 백제 망하고 나서 660년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라를 갖다가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제시어들이 공통된 목적으로 가장 바른 것은 태학, 국학, 중의제, 정전 이렇게 있습니다. 태학, 소수림 왕이 그 국가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국학은 신문왕이, 중의제 역시 이제 육두품들을 좀 어느 정도 그 관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 풍계보다 더 높은 관직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던 그런 일이고요. 정조는 성덕왕이 백성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왕권 강화의 수단이죠. 전제의 왕권 강화의 수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의 주인공이 저술한 저서가 아닌 것은 그는 집현전 학자로 활약하였으며 계유정란의 공신이 되어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외국어에 능하여 외교관으로 활약하였다. 계유정란, 세조가 임금이 되는 것이죠. 세종 때 집현전 학자로 굉장히 총애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세조가 임금이 되는데, 수양대군이 임금이 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이 학자는 바로 누굽니까? 신숙주다라는 겁니다. 신숙주. 동국정운. 신숙주가 편찬을 했어요. 여러 명의 신하들하고 세종 때에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입니다. 그러니까 운서라는 것이 발음과 관련된 그런 책이죠. 세종 때. 그다음에 해동제국기. 이거는 성종 때 신숙주가 여러 차례 그 일본 갔다 오면서 그 일본을 소개로 했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국사략. 동국사략은 태종 때 역사책이죠. 권근이나 하륜 같은 사람들이 지은 역사책이고, 국조의례 역시 성종 때 성종의 명을 받아서 신숙주가 국가나 왕실의 어떤 의례와 관련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해동제국기가 어디를 소개한 책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성종 때 백과사전적인 의선, 의방유치, 백과사전적인 의선은 맞는데 성종 때가 아니라 세종 때죠. 2. 중국의 농서인 농가집성에서 이양법을 속에 일부 남부지방에 시행됐다. 중국의 농가집성이 아니라 농상집요입니다. 농상집요. 3번. 박지원은 토지제도의 개혁안으로 한전제 주장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7대 실록에서 태조에서 현종 때까지, 아니죠, 목종 때까지죠.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제 굉장히 쉽게 풀으실 수 있을 텐데, 박지원 같은 경우 중상학파이기 때문에 토지제도 개혁을 했어? 한전제는 이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거죠. 최소한의 토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영업전이라고 그랬죠. 팔지 못하는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전제를 누구도 했습니까? 박지원도 했다. 박지원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지원이 했던 한전제하고 이익이 했던 한전제는 바로 뭐냐면,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만 토지를 살 수 있게끔 하자, 그 이상은 사지 못하도록 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의 한전제는 매매의 최소한 하한선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의 기반인 최소치는 남겨놓고 그 이상을 팔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다음 경제 상황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1. 상공업을 전시했던 조선정부는 보부상의 성장을 기원했다. 네, 아주 특이하게도 조선정부가 상공업을 청시했는데 계속 보부상들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번. 고려 때부터 조세를 수로로 통해 운반했다. 그렇죠. 3번. 도고로 성장한 공인은 방군수포제를 통해 성장했다. 자, 16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방군수포제라는 것이 있는데, 방군수포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 겁니다. 이거 원래 불법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합법화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군적수포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합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군적수포제가 되면서 1년에 몇 필 내거라? 2필 내거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몇 년도? 18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영조가 깎아주죠. 50% 바겐세일 한 필로. 이게 뭐였어요? 균역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고는 뭐냐면 상인인데, 독점 상인을 우리가 도고라고 불러요.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도고, 이 독점 상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공인입니다. 공인은 이 말뜻이 바로 뭐예요? 뭐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그런 게 공인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거는 공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국가가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전국을 다 통일시켰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이잖아요. 같을 동자 써가지고, 그죠? 통일시켰잖아요. 쌀이나 배 같은 걸로 내거라.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물품들도 있단 말이죠. 뭐 사과도 먹어야 되고 배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공인이라는 사람들을 딱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충분히 줍니다. 그럼 너희들이 가서 사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조선 후기 때에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도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방군수포제가 아니라 대동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선상으로 유명한 경상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중개상인으로 성장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왜 중개상인으로 성장했냐면, 이 일본 애들이 강화도 조약 때의 개항장에서 심리 내로 제한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내륙으로는 진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이 이런 경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부상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내륙까지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강상인이라든가 이런 보부상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다시 일본하고 조일 무역장정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일본 상인들도 청나라 상인들처럼 내륙까지 진출을 허용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다 몰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이거 오타가 난 거죠? 정답 3번입니다. 네. 혹시 그 전에 이게 문제 풀었던 분들은 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래요.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조형물을 본받은 이 문화재는 조선 세조 때의 대리석을 사용하여 화려함의 극칙을 보인다. 그러니까 원나라 애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애들이다 보니까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탑을 엄청나게 대리석 이용해가지고 화려하게 높게 이렇게 딱 짓습니다. 이것도 제가 테마한국사 할 때 이 불교의 건축물 정리할 때 잘 했을 텐데 이것도 딱 보시면 우리 저같이 공부했던 수험생 여러분은 바로 3번이다. 그냥 이 이름 몰라도 와 얘가 제일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기 전에 화려함의 극치. 그죠? 경천사지 10층석탑입니다. 세조 때. 원래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는 나라인데 세조 때 이거 왜 했냐면 지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시름시름 아팠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됐던 것이죠. 네. 참고로 1번은 뭐예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백제에 있는 평제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분황사 석탑이죠. 근데 이게 벽돌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 모양이에요. 벽돌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진전사지 승탑이죠. 스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후반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다음에 활동을 한 인물의 저서로 모두 묶은 것은 금태조. 너는 짐을 위하여 평일에 읽던 책의 한 대목을 외워보아라. 무치생이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서 어릴 적에 처음 배웠던 사략과 통감에 앞대가리를 뽑아 외우니 임금께서 말하셨다. 금태조. 이것이 조선 고대의 역사인가? 무치생. 아닙니다. 중국 고대의 역사로소이다. 금태조. 온 나라 사람이 처음 배우는 교과목이 모두 이 글인가? 무치생. 그러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넘겨야 되는데 요 뒤에 또 이제 예문이 있군요. 그러면서 그러하옵니다. 무치생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요? 금태조한테 혼나요. 그렇다면 조선 사람 정신에는 제 나라 역사는 없고 다른 나라 역사만 있으니 제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사랑함이라. 이로 미루면 1000년이 넘는 동안 조선은 다만 형식상의 조선일 뿐이었고 정신상의 조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구나. 처음 배우는 교과목이 이러하니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노예 정신이 뿌리를 받게 되어서 평생의 학문이 모두 노예의 사상이니라. 이런 비열한 사회에서 이른바 영웅이란 자는 누구이며 이른바 선비란 자는 누구이며 이른바 공신이란 자는 누구이며 이른바 명유라는 자는 누구인가. 끝내는 이들은 노예의 쥐나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비열한 근성을 뽑아버리지 않고는 조선 민족의 자립정신이 싹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이 어디에 누가 쓴 글이냐면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인 박은식 선생님이 쓴 글이죠.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임금이 너네 나라는 왜 중국 것만 이렇게 좋아하냐라는 거, 그런 걸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박은식 선생님의 저서를 골라라. 조선 상고사 신채호 선생님, 한국 독립운동주의 열사 박은식 선생님, 네 맞고요. 한국 통사 아주 유명한 박은식 선생님 저서서 한국 상고감 신채호, 그 다음에 영계소문전 박은식 선생님.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인데 이 박은식 선생님이 유교 구신론, 아주 유명한 유교 유학자이기도 해요. 유교 구신론에서 유교가 잘못된 부분을 비판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양명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한탄하시기도 하셨고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까지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신채호 선생님하고 박은식 선생님하고 구분하는 거, 저서를 구분하는 거는 신채호 선생님은 주로 우리나라 고대사, 고대 역사 그런 쪽을 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통사라든가 전체 통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쪽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인정기 같은 경우는 신채호 선생님은 아무래도 좀 약간 과격한 그런 면이 보여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명장, 뭐 을지문덕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박은식 선생님은 영계소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은 2번. 자, 8번. 다음에 선언 이후 나타난 역사적 사건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대된 공의가 재개될 기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죠. 터무니없는 46년도 6월 달에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 정읍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선언도 아니에요. 그냥 발언이라고. 이승만이. 즉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그냥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에 이제 반대했던 것이 김구 선생님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죠. 분단된 조국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선언 이후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은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의는 이전이죠. 45년도 12월에 있었으니까. 2번 1차 미소공동위원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정업 발언한 거니까 바로 이전이고,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좌우합작위원회, 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업 발언하고 나서 좌와 우가 막 서로 대립하니까 여운현 선생님하고 김규준 선생님하고 좌우가 합작하자. 바로 같은 해의 7월 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났죠. 결성입니다. 자, 4번 유엔의 한국위원회 입국.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다가 유엔에다가 넘기죠.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해가지고 하거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거를 안 해봤으니까 유엔에서 위원단들이 입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48년도 1월달에 입국했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하죠. 예, 넘어가지 북한의 그런 38선을 못 넘어가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물어봤더니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거라. 그래서 이승만 김구 선생님이 남북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문제도 해설 부분에서 이번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3월. 5월 되면은 이거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9번 다음 전문의 선언은 무엇인가? 전문의 선언은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찝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판문점 선언, 판문점 군사선언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남과 북은 상호 허해와 공리 공용의 바탕 위에서 교류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남과 북은 조건이 발현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원래 했었는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언제 하기로 했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해결 했었잖아요. 6.15 2000년도. 그쵸? 근데 이제 그것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다시 하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했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를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 즉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이 참관하에 폐기하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2007년도에 있었던 14선언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보기 4번에 9.19 선언은 뭐예요? 이거는 2018년도 작년에 있었던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적대 행위 중지하자. 적대행위 중지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완전히 무기를 철수해버리자.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뭐 비행기 날아다니게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혹시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9.19 선언도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 제가 해설 딱 보니까 이게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타가 난 거죠. 2018년도입니다. 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10번 문제. 다음 우표에서 제시된 이미지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것도 저와 함께 그 이론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웃고 있어요. 누가 웃고 있어요? 부처가 웃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백제의 미소예요.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 그러니까 백제 거라는 얘기죠. 서산마의 삼존불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딱 백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산이라고 되죠. 서산. 서산이 충남이잖아요. 충청도는 백제 영토니까. 자, 1번. 공주의 1호분의 고분은 굴식 도팔문입니다. 네, 백제잖아요. 그렇죠? 2번.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전탄 양식이 분황사 서탑. 이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 3번. 연가 7년명 금동열에 입사. 이거 고구려죠. 연가 7년명. 연. 그래서 연개소문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물론 연개소문 때 이게 나온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연상작용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경의 주작대로는 당나라 도시계획의 영향을 받아 건설되었다. 이거는 발해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번.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가 아닌 것은, 최근 들어서 이거 잘 나와요.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사. 산사라는 거는 유명한 사찰을 얘기합니다. 영주 보석사, 예산 수덕사, 보험법주사, 해남 대흥사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은 그냥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산에 있는 수덕사예요. 수덕사에 대웅전이 있거든요. 대웅전. 이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국보. 예.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는 국보예요. 국보. 근데 이게 제외가 됐어요. 아주 희한하죠.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해남 대흥사 이거 고를 텐데, 대흥사 왠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대흥사 고를 텐데, 예산 수덕사 요게 산사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다음 그거와 관련된 단체는 1930년 일제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향하고 민족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을 결성하고 민족유일당 건설을 제정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거쳐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였습니다. 1930년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원봉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면, 김원봉이 1919년도에 뭘 만들었죠? 의열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죠. 반대의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 당시에는 이 사람만큼 그런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유일당 운동, 그래서 조선 민족 혁명당 또는 조선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민족혁명당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했는데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 사람들 여기에 참여를 안 했고요. 뭐 조소왕 선생님이라든가 지청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들어갔었는데, 5개당들이 여기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그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중간에 많이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해요. 자, 1번 조선혁명당. 이건 양세봉 선생님이죠. 이것도 참 제가 독립운동사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이름이 어렵죠. 조선혁명당.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청산리 대첩 이후에 막 그 순환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참변으로 인해서. 그래서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거를 좀 모으자 해가지고 참정신 이렇게 그랬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여기 서쪽부터 우리나라 만주 서쪽부터 중간 백두산 쪽, 그 다음에 저쪽 북한도 쪽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세 개도 많다 해가지고 통합하자 해가지고 통합되죠. 국민부하고 그 다음에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죠. 국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을 만드는데 조선 혁명당, 여기 이제 군대가 있어요. 산하군대, 조선 혁명군. 이걸 누가 이끌었어요? 양세봉 선생님이 이끌었죠. 양세봉. 이 혁신의회에 있는 그 정당은 뭐였어요? 예? 정당은 한국 독립당이죠. 한독당.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죠. 그쵸? 예. 누가 이끌었어요? 지청천 선생님. 지청천. 그래서 제가 요거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그 전투 이름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의 암기팁으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립군이 지천인의 샹, 전차 사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 지청정장군 샹,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자 사도하자 전투. 네, 그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영릉가라든가 이런 거는 양세봉 선생님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2번 보기 2번에 조선민족혁명당 이거 맞는 얘기고, 조선 광복회는 30년대에 동북 항일 연군이 있습니다. 항일 연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뜻을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동북, 동쪽 우리나라 동쪽 북쪽 저쪽에 항일 연군 연합부대입니다. 연합부대인데 무슨 연합부대? 중국에 있는 공산당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의 연합부대.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이때. 그래서 얘네들은 게릴라 전투예요. 게릴라.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중국 애들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조선 광복회라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람들만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보천보를 습격하는 보천보 전투를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궁정부는 이상설 선생님이 연해주에 설립했던 1910년대에 설립했던 정부이면서 독립군 부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다음의 주장과 관련된 학자의 저술로 옳은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천리를 지극히 다한다라는 뜻. 양지. 근데 다한다. 치양지죠. 즉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천리로서의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에 의해 옳고 그름을 바르게 깨닫는 마음을 양지라고 하고, 이 양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 충분히 그 작용을 발휘하는 것을 치양지라고 한다. 이게 뭐 치양지를 중요시 여기는 게 이게 뭡니까? 양명학이죠. 양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딱 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 안 하셨던 분이에요. 예. 이 양명학, 우리나라 양명학은 누구예요? 정제두죠. 정제두. 강화학파. 네. 정답 3번입니다. 뭐 서경덕이나 이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16세기 때의 학자들이죠. 서경덕은 주기, 이왕은 주리, 정약용은 뭐 유명한 그 실학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번. 다음의 현상에 유행했던 시기의 모습으로 바른 것은 사족들은 족보를 만들어 가문의 위계질서와 다른 가문과의 비교 우위를 서고자 노력하였으며 친형제가 일반화되어 기존 사회 제도가 변화되었다. 친형제라는 거는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건 당연한 건데 사실 이 친형제가 정착화된 게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그 전기까지만 해도,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남귀 여가혼이었잖아요.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 처갓집 살이하는 거,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성리학이 전체가 다 보급이 되면서 성리학적 신분 질서, 즉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남존 여비, 그리고 적장자를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장남 중요시 여기고 차별 두고 이런 것들,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1번. 여성들의 제가가 자유로웠으며 윤회봉사가 시행되었다. 제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이거 언제입니까? 고려 시대 때와 조선 전기 때. 2번. 파발이 처음 시행되어 긴급 연락사항에 이용되었다. 이건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 중. 3번. 납포장이 증가하고 타조법이 시행되었다. 납포장이 증가한다라는 건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원래는 이제 역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정 기간 가서 일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 시간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필요한 거 물건 만들어서 갖다 줘버리고 자기는 가서 일 안 해. 이런 조선 후기 때의 납포장. 그런데 타조법은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죠. 조선 전기 때의 비율제입니다. 비율제. 타조법은 비율제예요. 그 타작하고 난 다음에 계산한다 해서 비율이에요.
그래서 5대 5로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10가만이 됐다 그럼 5가만이 갖는 거죠. 수확량이. 그다음에 5가만이 수확됐다 그러면은 뭐 2.5가만이 갖는 거죠. 이거 조선 전기 때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은 도조법이죠. 이것은 정액이죠.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정해놓고 나 세금 예를 들어서 지주한테 나 당신한테 내가 농사짓고 쌀 10가만이 주겠소. 딱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2가만이 나오고 15가만이 나오고 20가만이 30가만이 나오면 10가만이만 딱 줘버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총액제 시행과 유치미 감소로 수지체제 문란이 가속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총액제는 연간 세금을 내야 되는 총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총액을 계산해서 마을 단위로 공동 부과해버려요. 마을 단위로. 근데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공동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유치미의 감소다. 유치미 감소라. 그럼 유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또 알으셔야 되죠? 이거와 반대되는 상납미를 아셔야 되죠? 이거는 중앙관청에 갖다 바치는 거죠? 이게 훨씬 많았어요, 상납미가. 그러니까 유치미가 점점 없어, 지방관청에. 그러니까 총액제 정해놓고서 지방관청에서 더 수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두정치 기간 동안에 각지에서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됐고, 나중에 이것이 점점 가게 돼가지고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다음 사례와 관련된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은 부처란 마음이다. 마음은 사람 몸속에 있다. 사람은 오래 미혹되어 있어서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는다. 이렇게 되면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두드려 골수를 꺼내고 몸을 찔러 피를 내서 경을 베낀다 해도 밤을 지새우고 밥을 굶으면서 그 많은 대장경을 읽거나 여러 고행을 한다 해도 이는 모래알을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처란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많은 대장경을 읽거나 고행을 한다 해도 헛된 수고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종파가 교종과 선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수행을 중요시 여기는, 그죠? 선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선정 위주로 통합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조국사 진울이죠. 조계종. 1. 정토종을 창시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원효죠. 원효도 교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교종이에요. 신편 제종교장 총록, 이건 대각국사 의천. 교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태종을 창시했죠. 수은사를 결성하여 불교의 통합에 기여했다. 네, 맞는 얘기고, 해동 화엄정을 창시하였으며 국사로서 소임을 다하였다. 이거는 의상이죠. 의상. 대각국사. 의상. 신라 중대 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해설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의천으로 됐는데 이거 오탄한 겁니다. 의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다음 그림과 관련된 시대의 내용으로 바른 것은, 이게 뭐예요? 척경입비도죠. 척경입비도. 이 그림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윤관이에요.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동북구성을 딱 세웠을 때 윤관의 척경입비도. 1. 황초룡 척경비를 세웠으며 황룡사를 건축했다. 이거는 진흥왕이죠. 신라의 진흥왕 6세기 때. 2. 목종은 개정정식과를 인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무신을 우대하였다. 개정정식과에서 인품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무신을 우대하였다. 무신을 우대했던 거는 그 뒤에 이제 경정정식과. 경정정식과입니다. 경정정식과. 자, 그 다음에 3번. 관수관급제의 실시로 대농장 소유 현상이 증가하고 결국 지정법은 폐지되었다. 관수관급제의 실시로. 근데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가 뭐였어요? 이 관련된 시기.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전도감을 세워 해동통보, 해정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등을 주조했다. 이게 숙종 때죠. 고려 숙종 때. 숙종 때 이 화폐를 많이 세우는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일단은 이 시기와 관련된 게 4번인데 윤관이 여러분들 숙종 때, 제가 또 이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했어요. 별무반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종 때 여진정벌에서 동북구성을 세운 겁니다. 근데 해설에 아마 요거 반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것도 약간의 오타가 난 거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예. 요거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7번. 다음 지문에 해당하는 유물은 1978년 추운 겨울날 주한미군이었던 그레그 보엔 하사는 한탄강 유원지에서 돌멩이 몇 개를 주워 들어다가 그것이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보엔은 대학 때 고고학을 공부했다. 그는 돌멩이의 사진과 보고서를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는 프랑스의 브루드 교수에게 보냈고 얼마 뒤 브루드 교수로부터 그것은 아슐리안 석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장이었다. 아슐리안형 뭡니까? 주먹도끼죠. 주먹도끼죠. 주먹도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슐리안형 이게 맥가이버 칼 같은 거예요. 맥가이버 칼. 주먹도끼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구석기들이 용도가 다 찌르기 위한 주먹도끼, 깨기 위한 주먹도끼, 뭐 이런 용도별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맥가이버 칼처럼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유럽 애들이 어디까지? 인도까지. 그러니까 유럽,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이거를 하는데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이게 없었다. 즉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구석기 문화가 이 동네 구석기 문화보다 낙후되었다라는 학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주한미군이 이걸 발견되면서 와, 아니었구나, 유럽 애들의 그 판단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골라주시면 이제 제가 그림 친절하게 올려놨잖아요. 아슐리안 주먹도끼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분 요게 뭐예요? 승배찌르기예요. 승배찌르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후기 구석기 때의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잔석기입니다. 잔석기. 여러 가지 이제 격지를 이용해서 나왔던 거, 이것도 후기 구석기 때의 유물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간석기죠. 신석기 때의 유물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해 1881년 일본의 역제국을 방문한 후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1883년 부사의 자격으로 미국 우정성과 뉴욕 우체국 등을 방문 시찰하고 돌아와서 고종에게 우편의 필요성을 진언하였다. 그 84년 4월 20일 우정총국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리지 시험 봐야 되니까. 최초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이죠. 네, 홍영식입니다. 홍영식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홍영식. 1. 박정영, 조병직, 이상재, 윤치호 등과 함께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몇 개월간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본 파견됐다라는 거. 2. 왕의 명령으로 서울 전동의 전이감 건물을 개수한 후에 우정총국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네. 3번. 갑신정변 당시 사관 생도들을 지휘해 왕을 호위하고 수구파를 처단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갑신정변에 의해 성립된 신정부의 병조 참판 겸 후영 영관에 임명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죠. 갑신정변 당시의 사관생들, 그리고 갑신정변에 의해 성립된 신정부의 병조 참판.
갑신정변 해가지고 이 사람 뭐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정국 본부장인데 무슨 병조 참판하고 뭐 상하생들을 지휘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딱 볼 때 지문 잘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보여요. 그럼 참고로 얘는 누구냐?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원래 무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신정변 당시 실패하고 들어가서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고학을 하면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협회를 이 사람이 만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4번. 우정총판에 임명되어 박영호 대행에게 사무를 분담하게 하고 일본, 영국, 미국의 공간에 우정국 성립을 통과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 4번도 읽어보게 되면 3번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참고로 갑신정변 때 우리가 최초로 이제 우편제도가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언제 나중에 나타났죠? 을미개혁 때. 그 을미개혁 내용 외우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단태우종 3차 갑오개혁이잖아요. 단발령, 태양령, 우편제도, 종두법.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최종점검 계리직 모의고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와 함께 처음부터 기본서, 그 다음에 테마 이론서,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가틀집, 또 반풀집, 또 뭐가 있죠? 그 계리직 모의고사, 계리직 그 기출문제 그거, 또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계리직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국사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높은 난이도를 출제했던 이유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기분 좋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난이도를 낮게 하게 되면은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언정 한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높은 난이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그 혹시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가 빨리빨리 좀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그 뭐죠? 핸드폰 내에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 네이버 밴드가 있으니까 요 밴드 그 검색하세요. 그냥 저기 한국사 최승권, 그리고 항상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약속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이름. 이거 검색하시면 태극기가 나오는데, 태극기가 이제 광복군들이 이렇게 사인한 태극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질문 밴드니까 여기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할 때 뭐 본명 쓰고 뭐 사진 뭐 올리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명 쓰셔도 되고 그냥 쑥 들어오시면 돼요. 누가 가입 허락 안 해줘도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밴드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당당히 가시면 실수만 없으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그 배에 저와 함께 승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여러분들 합격 때까지 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그 힘들었던 그 시기, 그 땀 결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